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법승의 아나운서 임성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법승의 대표 변호사이신 이승우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형사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성추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우선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성추행과 관련해서 기본 입장이 어떤가요?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고소인의 몸을 직접 만지지 않거나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만졌는데도 어떻게 돼요? 예, 일단 일정한 공간 내에서의 어떤 신체적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강제추행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목을 잡아 끈다든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다는 이런 등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행위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벌의 어떤 클리어 컷이라 그럴까요? 명확한 구분이 있을 수 없겠네요? 대법원 판결 중에 하나는 여성의 신체 부위라면, 신체의 일부분이라면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이 강제추행을 구성할 수 있다. 그의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도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혹독한 그 처벌의 수위랄까 사법의 해석이랄까 그렇게 들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그 억울하게 또는 그 악의적으로 거짓으로 고소되는 성추행으로 고소되는 사례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통계로 뽑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한국에서는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FBI에서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 10분의 1 작게 잡았을 때, 크게 봤을 때 이제 고소 고발된 사건 중에 최대로는 3분의 1까지도 거짓 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은 해외의 사례니까 직접 한국에 갖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람들 중에서 10개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거짓이 섞일 수 있다라는 측면은 너무 과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는 거짓 고소를 통해서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그런 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미리 좀 조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자, 일단 강제추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소한 신체 접촉도 처벌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교도소에 가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죄의 상한선으로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금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벌금형 처벌로 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고 2년, 3년과 같은 적지 않은 형량이 실제로 경미한 성범죄 사건에도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과거에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구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여성계에서나 또는 성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강제추행의 범위가 넓다는 부분을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 고려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 과정에서 강력사건들, 그러니까 강제추행 사건인데 심각한 결과를 불렀던 사건들 또는 반복적으로 이뤘던 사건 같은 것들이 주로 언론의 집중 이제 보도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인플레 현상이 발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대표님의 조언을 들으면 잘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자, 일단 한 7가지 정도의 스텝을 통해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침묵한다. 두 번째는 상세한 타임라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격자를 잡아라. 네 번째는 신선한 증거 보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술상의 대립쟁점을 만든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 쓸까 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매력을 뿜어내라.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뭔가 정리는 잘 된 것 같은데 숙제를 꽤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씩 그럼 숙제를 좀 풀어볼까요? 네네네. 네,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침묵하라. 이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침묵하라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오리무중이에요. 잘 와닿진 네, 않으시죠? 예, 예. 상당히 좀 엉뚱하다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드실 예.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될 때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그 순간 사건 발생 직후 또는 조사에 준비 없이 들어가서 마구 떠드는 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마구마구 자기 이야기를 꺼냈던 것들이 오히려 그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충분히 고민되지 않았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막 나가게 되고 그게 결국은 본인 진술을 발목을 잡게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는 내 편인데 그렇죠. 내 편임에도 불구하고 악의가 없음에도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오해를 그 사람이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 이해한 것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도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불필요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피해자하고의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증거 자료화 시키거나 또는 대화를 만드는 것이 향후 수립되는 전략이나 본인의 근본적인 주장 내용하고 배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침묵하고 전략을 같이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와 만나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침묵하는 건 이게 쉽지 않죠. 돌을 닦아야 되는 건데 그럼요. 네네. 억울한 상황에서 또 침묵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네요.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시간표를 짜는 거죠. 시간표요? 네. 네. 시간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시간의 재구성. 본인의 시간을 타임라인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상세하게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네. 타임라인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 시간표의 구성은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차분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기재해보고 그 사이사이의 내용들을 다시 보충하고 보충한 내용들을 또 읽어보면서 뭔가 모순되거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채워놓고 하는 작업들을 변호사와 같이 의논하셔서 하셔야 돼요. 혼자서 그냥 러프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아주 외줄타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매 순간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해당 내용 관련해서 정리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그냥 거기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자꾸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서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을 찍고 있을 때 분위기, 환경, 조명이 몇 개였었는지 또는 당시 대화자가 상대방의 표정이 어땠었는지 상대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어떤 얘기를 꺼내고 있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발생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별 디스크립션, 어떤 설명이 자세하면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죠? 자, 그렇게 되면 타임라인을 구성하면서 그 당시에 나와 또 고소인, 주변에 있었던 등장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죠. 네. 결국은 목격자의 문제가 됩니다. 네. 그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떠한 목격자가 존재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직접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서 너 봤잖아. 뭐 나 아닌 거 알잖아.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가서 만나시려고 하세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직접 당사자를 계속 만난 목격자들을 오염됐다고 평가해서 직접 만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네. 접촉할 수 있는 연락처들을 제공하셔서 변호사가 만나게끔 하거나 또는 증거 조사를 위해서 파견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접촉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을 놓치지만 않게끔 또는 어떤 증언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거치셔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반대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소 사건이 아니면 뭐 누명을 썼다거나 그러면 다 가서 네가 아닌 거 알지. 뭐 이렇게 확인하고 뭐 전화하고 그럴 텐데 그거에 역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유지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 경험상으로 보면 수사기관이라는 데는 이 사람 꼭 좀 불러주세요. 꼭 좀 불러주세요. 꼭 좀 불러주세요. 절대 안 부릅니다. 다 네 편으로 포섭 다 해놨으니까 내가 그걸 부를 필요가 없지.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건 의견서 같은데 연락처 같은 걸 몇 개 살짝살짝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증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뭔가 좀 이렇게 음모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증거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는 오염된 상태다라고 이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대응을 할 때 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미리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신 확률을 축적하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많이 더 유리하겠네요.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